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5세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로 60대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85세 이영수입니다. 39년간 시니어분들의 인생 조력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85세까지 살아보니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혹시 60대에 들어서면서 건강도, 가족관계도, 삶의 의미도 점점 무너지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불안과 후회, 뭔가 잡히지 않는 답답함. 저도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현실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절실한 메시지예요. 만약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85세가 되어 저처럼 후회의 늪에 빠지고 병원비와 외로움, 자녀와의 갈등으로 남은 인생이 더 암울해집니다. 정말이에요. 결국 건강은 물론 행복까지 놓치고 시간과 돈조차 빼앗겨버리는 미래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85세에 깨달은 6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미친 듯이 해야 할 5가지 방법만 실천하면 건강과 행복, 가족관계까지 모두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60대의 건강검진, 자기개발, 인간관계 관리, 도전, 디지털 배움 다 실천했던 최순자 씨는 83세에도 활기차게 여행하고 손주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반대로 60대 때의 건강검진을 미루고 자식에게 의존하며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물건만 쌓은 저는 85세에 암 진단, 가족과 단절, 경제적 불안까지 겪게 됐어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해결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노년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사실 저도 60대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고집에 빠져 건강과 가족, 배움 모두 놓친 바보 같은 실수를 했어요.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인생 후반부 전체를 뒤흔들어요. 하지만 이 벽을 넘으면 시간은 절약되고 가족들은 더 가까워지고 여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실제로 변화한 친구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 핵심 해결 방법들 5가지는 순서대로 하나씩 안내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 후반부에는 가장 핵심적인 비법과 실제 성공 사례, 실천 꿀팁까지 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공유하면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해드려요. 지금 가장 쉽고 확실하게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건강검진을 절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저는 속쓰림을 그냥 참고 넘어가다가 결국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런데 제 친구 이명자 씨는 60대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챙겼어요. 조기 발견 덕분에 88세인 지금도 여행을 다닙니다. 저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몸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소화불량, 어지럼증 같은 신호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받으세요. 저는 속이 쓰려도 체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암의 신호였어요. 정말 후회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도 꼭 활용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 60대에 검진받은 그룹과 아닌 그룹의 의료비가 75세 이후 3배나 차이가 났어요.
미국 노년의학회지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5년 더 길고 의료비는 40% 적게 나왔다고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스마트워치로도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늦게나마 배워서 쓰고 있는데 혈압이나 심박수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종합검진 혈압, 혈당 기본만 챙기는 것만으로도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식들에게 노후 자금으로 의존하는 습관을 끊는 것이에요. 제 경우 아들의 사업 실패에 노후 자금 4천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가족 관계도 파탄났죠. 후회가 정말 막심합니다. 반대로 친구 최영숙 씨는 단호하게 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하며 자식을 독립시켰어요. 오히려 사업이 성공해서 용돈까지 받고 가족이 더 화목해졌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 지원을 반복한 가정의 70%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위기와 가족 갈등을 겪는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식 사랑은 지혜롭게 하세요. 노후 자금은 절대 지키세요. 저는 자식이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결국 자식도 저도 다 망했어요.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요즘은 가족들과 경계 설정하는 방법도 많아요.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어야 해요. 처음엔 서운해하겠지만 나중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경제 독립과 존중받는 노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비법은 새로운 기술과 배움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디지털을 거부하다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손주와도 단절됐죠. 정말 바보 같은 고집이었어요. 반면 친구 박정자는 68세의 스마트폰 강좌를 들었어요. 83세인 지금 손주와 영상통화하고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까지 다 해요. 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기계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 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손주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줘도 못 봤거든요. 정부 조사를 보니 65세 이상이 스마트폰을 배우면 사회적 고립감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치매 위험도 40%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뇌 활동이 2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발해진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저도 늦게나마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화면을 누르는 것도 어색하고 글자는 너무 작고 답답했죠. 하지만 한 발씩 배우다 보니 가족과 더 잘 소통하게 됐어요. 일상 편의도 크게 늘어났고요. 노인복지관 무료 스마트폰 교실을 꼭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에도 시니어 교육 채널이 많아요.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우는 건 나이가 없어요. 은행 업무도 이제 앱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요.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하고 택시도 앱으로 부를 수 있어요. 정말 편해졌어요. 손주들과 영상통화할 때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사진을 바로 보내주거든요. 온라인 쇼핑도 배웠어요. 무거운 쌀이나 화장지를 집까지 배달해 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느라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처음엔 사기당할까봐 걱정했는데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배우니까 괜찮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디지털 사기 예방 교육도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꼭 들어보세요. 이것만 익혀도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꿀팁이니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저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후회가 많지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네 번째 해결책은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습관입니다. 저처럼 20년째 버리지 않은 옷, 가구, 책들로 집이 창고처럼 변하면 결국 정리비용도 수백만 원 들고 넘어져서 병원 신세만 지게 돼요. 제 집을 한번 보세요. 정말 창고 같았어요. 언젠가 쓸까봐 버리지 못한 옷들, 고장난 가전제품, 20년 전 신문들까지 쌓여 있었어요. 거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도 물건들 사이로 비집고 다녀야 했죠. 그러다가 75세 때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3개월 입원했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죠. 이 물건들이 저를 죽이는구나 했어요. 제 친구 김순옥은 65세부터 매달 한 번 시원하게 정리를 했어요. 덕분에 82세인 지금도 넘어질 걱정 없이 집안일을 다 해내요. 집에 가면 정말 깔끔하고 안전해요. 뉴스에서 봤는데 노인 사고의 30%가 집안 정리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통계에 포함된 거죠. 정말 부끄러웠어요. 처음엔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기가 어려웠거든요. 돌아가신 남편이 입던 옷, 아이들 어릴 때 장난감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제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정리를 시작할 때는 작은 것부터 했어요. 서랍 하나씩, 옷장 한 칸씩 말이에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과감하게 버렸어요. 고장난 물건들도 모두 처분했고요. 요즘은 정리 앱도 있더라고요. 매달 정리할 목록을 적어두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니까 성취감도 들어요. 무료 정리업체에 전화해서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기부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아직 쓸만한 옷들은 복지관에 가져다 주고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게 덜 아까웠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청소도 훨씬 쉬워졌어요. 물건이 적으니까 닦을 곳도 적고 먼지도 덜 쌓여요. 집이 넓어 보이는 것은 덤이고요.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줄었어요. 이제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걸릴 게 없으니까 안전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겨도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길이 확보돼 있어요. 매달 한 번 버리기와 기부를 실천하면 스스로 자부심과 안전, 시간까지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세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면 돼요. 5번째 방법은 과거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60대의 그림, 노래, 춤, 요리 도전을 다 거부했어요. 80대엔 병원만 다니며 쓸쓸하게 보냈죠.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 했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아요.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친구 이미경은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80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그림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또 다른 친구 정순이는 75세에 요리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요리법을 배우러 온다면서 정말 신이 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니 65세 이후 새로운 취미나 배움이 치매 위험을 40%나 낮춘다고 해요. 뇌가 계속 활동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처음엔 정말 창피했어요.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에 갔는데 다들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갈라지고 박자도 안 맞았어요. 그만두고 싶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문화센터 무료 취미 강좌도 정말 많아요. 서예, 사진, 원예, 댄스까지 다양해요. 저도 늦게나마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붓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젊은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어요. 예전엔 옛날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새로 배운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성취감이에요.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기다려져요. 오늘은 뭘 배울까 생각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하니까 근력도 늘고 균형 감각도 좋아졌어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것도 나이에 맞게 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외로움도 달래져요. 서로 격려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시작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 친구, 나를 위해 새로운 경험을 꼭 시작해 보세요. 매일이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85세에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직접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병원비가 줄어들고 가족과 소통도 살아나고 매일 아침이 즐겁게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85세에 뭘 바꾸겠다고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건강검진을 제때 받으니까 큰 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어요. 혈압약도 제때 먹고 당뇨 관리도 하니까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쳐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경계를 확실히 하니까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아들이 이제는 먼저 안부를 물어봐요. 스마트폰을 배우고 나서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해요. 손주가 학교 생활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주변의 박정자, 이미경, 김순옥도 같은 방법으로 외로움과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끼리 만날 때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길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통계로도 확실해요.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은 의료비가 3배나 적게 나와요. 디지털 교육을 받은 노인은 사회 고립이나 치매 위험이 반 이상 감소해요. 경제 자립을 실천한 분들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들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에서도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인생이 달라졌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분은 73세에 스마트폰을 배워서 자식들과 소통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건강검진 덕분에 조기에 심장병을 발견해서 생명을 구했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물건 정리를 한 후 집에서 넘어질 걱정이 없어졌다는 분도 계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는 분도 많아요.
가장 감동적인 댓글은 85세 할머니가 보내주신 건데, 저와 비슷한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후기들을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경험한 후회와 깨달음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먼저 건강검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당장 보건소나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국가검진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기본 검사부터 시작하면 돼요. 검진 결과가 나오면 꼭 의사 선생님 설명을 자세히 들으세요. 이해 안 되는 건 계속 물어보세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내 몸인데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자식들과의 경제 문제는 가족회의를 열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처음엔 서운해하겠지만 나중에 고마워할 거예요. 은행에 가서 노후 자금을 별도 계좌로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동이체로 생활비만 받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게 하는 거죠. 스마트폰 배우는 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무료 강좌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요. 저도 화가 날 정도로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손주나 이웃 젊은이들이 의외로 친절하게 알려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건 물어보세요. 집 정리할 때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 하나씩, 서랍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 저는 욕심 부려서 한꺼번에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뻔했어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언젠가 쓸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20년 동안 안 썼으면 앞으로도 안 써요. 정말 확실해요. 기부할 수 있는 물건들은 복지관이나 자선단체에 연락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것도 덜 아까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표를 보고 관심 있는 거 하나만 신청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금방 적응돼요. 나이 많다고 창피해하지 마세요.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비슷한 나이예요. 오히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도 못했던 적이 많았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85세인 저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더 젊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만 지나면 습관이 되고 석 달 지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해요. 첫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기. 둘째,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셋째, 새로운 기술과 배움 거부하지 않기. 넷째,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하게 정리하기. 다섯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저는 85세에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았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5가지만 실천하면 85세에 깨달은 후회와 눈물이 아닌 건강과 행복,
자부심 넘치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정말 확신해요. 분명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85세에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더 젊지 않나요? 지금 당장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노후 계획도 점검해 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찾아보시고 스마트폰 앱도 한번 배워보세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도 정리해 보시고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가족들도 여러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겠죠. 건강해지면 의료비도 줄고 가족들 걱정도 덜어줄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친구도 많아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져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져요. 서로 존중하면서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해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 친구나 부모님께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열어가요. 85세 늙은이의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70세 이후에도 젊고 활기찬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5가지만 끊어내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78세 홍영수입니다. 36년 동안 노년 상담만 전문으로 해온 은퇴 심리 상담가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진짜 행복한 노년의 비밀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무의미한 일들에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걱정, 같은 습관, 변화 없는 일상. 하루하루는 가는데 정작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서 허무하기만 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정말 답답했어요. 이제 자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생활이 제 정신 건강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나니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짧다고 느껴질 만큼 활기가 생겼고요.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강의도 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며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의미 없는 시간들로 허송세월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도 드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매일 똑같은 걱정만 하고 변화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런 허무한 말이에요.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더 지치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무서운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게 돼요.
분명히 삶은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데 말이죠. 제가 직접 겪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의미한 5가지를 끊어내기 전과 후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시간은 더 자유로워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30분의 시간이 10년 뒤 삶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해결책이에요. 이 영상 하나로 7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의미한 5가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남은 삶을 훨씬 풍요롭고 가치 있게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쪽에는 계속 무의미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날마다 텔레비전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불평만 하며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죠. 결과가 어떨까요? 결국 몸은 무너지고 친구는 사라지고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반면에 무의미한 5가지를 과감하게 끊어낸 어떤 분은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자녀와 손주들과도 소통을 늘리고 지역 모임에서 리더처럼 활동하게 돼요. 나이는 똑같지만 사는 무게감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 차이를 만드는 시작점이 바로 지금 알려드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겪는 고민이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특히 3번째 방법은 대부분 모르는 핵심 비밀이니까 꼭 확인하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고 공감되는 부분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의미한 5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의미한 텔레비전 시청입니다. 저도 퇴직 후 처음 2년 동안은 하루에 8시간씩 텔레비전만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리모컨부터 찾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더라고요.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할 일도 없으니까 뭘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머릿속이 멍해지고 몸도 계속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특히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세상이 온통 안 좋은 일투성이인 것 같았어요. 사건, 사고 뉴스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분도 우울해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미국 노년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28%나 높다고 해요. 또 우울증 발생률도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왜 그럴까요?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뇌가 수동적인 상태가 돼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도 약해지고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텔레비전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했어요. 그것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엔 다른 활동을 하기로 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고. 하지만 조금씩 다른 걸 시도해 봤어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시니어용 체조 영상을 찾아서 따라했어요. 그 다음엔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어요. 눈이 좀 침침해서 책 읽기가 힘든데 오디오북은 정말 좋더라고요. 옛날에 못 읽었던 소설도 듣고 건강에 관한 책도 듣고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일기 쓰는 습관도 만들었어요. 별거 아닌 내용이라도 오늘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쓸 말이 없었는데 점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잠이 잘 온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니까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더라고요. 기분도 훨씬 밝아졌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안 좋은 소식들에 마음 상할 일도 줄어들고요. 대신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생겼어요. 이 나이에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부터 켜는 게 아니라 창문부터 열어요. 바깥 공기도 마시고 간단한 체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들어요. 텔레비전은 저녁 시간에만 봐요. 그것도 정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건강정보 프로그램 같은 거요. 무작정 채널을 돌리면서 시간 보내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하루가 정말 알차게 느껴져요. 전에는 저녁에 되면 오늘 뭘 했나 싶어서 허무했는데 지금은 오늘도 뭔가 했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삶의 만족도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텔레비전 시간을 줄여보세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 활동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미 없는 불평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불평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버스가 늦게 오면 짜증내고 날씨가 덥다고 투덜거리고 음식이 짜다고 불평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올랐다고 화내고 젊은 사람들이 예의 없다고 푸념하고 하루 종일 불평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푸념 정도로 생각했어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여겼죠.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전화를 덜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만날 때마다 표정이 어둡고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오면 금방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불평만 했거든요.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문제다. 요즘 세상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말만 계속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칠 수밖에 없었죠. 저도 모르게 가족들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요. 오히려 나 자신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꿨을까요? 불평 대신 기록하는 방법을 써봤어요.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면 바로 말로 뱉지 말고 작은 메모장에 적어두는 거예요. 처음엔 하루에 메모지가 10장도 넘게 나왔어요. 그만큼 불평할 게 많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적어놓고 3분만 지나도 그게 정말 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계산하는 직원이 불친절했다고 짜증이 났어요. 전에는 바로 투덜거렸을 텐데 메모장에 적어뒀죠.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그 직원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점점 불평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 자리에 들어온 건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버스가 늦게 와도 그래도 버스를 탈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날씨가 더워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니까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다시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도 전화를 자주 하고 며느리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긍정적인 에너지에 끌리거든요. 불평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요. 반대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지금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뭔가 짜증날 일이 생겨도 일단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정말 이게 화낼 일인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마음도 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행복해졌어요.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요즘엔 일부러 감사한 일들을 찾아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동네 마트에 가서도 계산하는 분한테 고맙다고 말해요. 버스 기사님한테도 수고한다고 인사하고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가족들도 놀라워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예전엔 만나면 불평 듣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만나는 게 즐겁다고 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랑 있으면 기분이 좋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불평할 만한 일인지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관점이 보일 거예요.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의미한 과거 집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핵심 비밀이에요. 많은 분들이 70세가 넘어서도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며 지난 시절만 되새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 얘기부터 꺼내고요.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많았죠. 처음엔 추억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을 들려주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예 대화에서 빠져버리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현재가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내 인생은 이미 다 끝났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하는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전이 더 좋았다는 생각만 하게 됐어요. 하버드 의대 노년 정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40% 높고 인지능력 저하도 빨라진다고 해요. 반대로 미래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과거 얘기 대신 미래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하고 기록하는 거죠.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미래 계획이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써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삶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은 아침에 산책을 30분 하고 친한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해야지. 다음 주에는 손주랑 함께 영화를 보러 가야지. 다음 달에는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들과 여행을 가야지. 이런 식으로 적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기대되더라고요. 단순히 적은 것뿐인데 뇌는 이미 그것을 실천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위해 준비하게 되고 실제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주랑 영화 보러 간다고 적었으면 어떤 영화가 좋을까 찾아보게 돼요. 영화관 위치도 알아보고 손주가 좋아할 만한 팝콘 맛도 생각해 보고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적어 놓으면 여행지를 알아보게 돼요. 어디가 좋을까 검색도 해보고 교통편도 찾아보고 맛있는 음식점도 알아보고요. 이런 계획 세우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옛날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뭘 할 건지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이야기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니까 신기해하면서 좋아해요. 친구들도 여행 계획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고요. 과거 얘기는 혼자만의 것이지만 미래 계획은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을 적어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요리 해보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동네 한 바퀴 걸어보기. 이런 소소한 것들도 다 미래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대신 내일까지는 이걸 하고 한 달 후엔 저걸 해봐야지 하는 활력이 생겼거든요. 나이는 똑같은데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과거 얘기 대신 미래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일 뭘 할 건지, 다음 주에 뭘 해볼 건지. 그런 계획들이 모여서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의미한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고 만날 때는 기운만 빠지고 끝나면 후회되는 관계 말이에요. 저도 그런 관계가 많았어요.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과 억지로 모임을 갖고 어릴 적 동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만나고 만날 때마다 서로 자랑하기 바쁘거나 뒷담화만 하거나 돈 자랑, 건강 자랑만 하고요. 처음엔 그래도 예의상 계속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인연인데 갑자기 연락을 끊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런 만남들이 쌓이다 보니까 정말 지치더라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자녀들 험담, 며느리 뒷담화, 이웃 사람들 흉보기, 그런 얘기만 해요. 처음엔 맞장구를 쳐줬는데 나중엔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병원 얘기만 해요. 어디가 아프다, 무슨 약을 먹는다, 어느 병원이 좋다. 그런 얘기만 2시간씩 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건강한 사람도 병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진짜로 나를 응원해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만 남기기로 한 거예요. 의무감으로만 이어가는 관계는 과감히 줄이기로 했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오랜 인연을 끊느냐고 스스로 죄책감도 들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나가지 않고 연락도 줄이고요. 그 대신 정말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만나면 서로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고 함께 뭔가를 해보자고 제안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등산을 가자고 하는 친구,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자고 하는 이웃,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자고 하는 지인. 이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하루가 정말 즐거워졌어요. 좋은 관계의 기준이 뭘까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예요. 서로를 응원해주고 새로운 것을 함께 시도해보고 웃음이 많은 관계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정말 소중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관계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예요. 불평만 하거나 뒷담화만 하거나 자랑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내 인생도 똑같이 되거든요.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만 어울려요. 함께 요리 교실을 다니는 분들, 같이 산책하는 이웃들,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모임 사람들. 이런 분들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무엇보다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새로운 걸 배워볼까? 재미있는 곳에 여행을 가볼까?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져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사람들과 보낸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나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죠. 다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루하루의 기분이 밝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겼어요. 에너지가 생기니까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말이에요. 있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고 대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5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의미한 건강 염려증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몸의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건강 걱정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인터넷 검색부터 했어요.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인가 싶고,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병인가 걱정하고, 무릎이 아프면 인공관절 수술해야 하나 고민하고요. 병원을 일주일에 2번씩 가기도 했어요. 뇌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별것 아닌 증상에도 검사를 받고 또 받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서 또 검사 받고요.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만 찾아봤어요. 이 증상이 있으면 무슨 병이다. 저 증상이 있으면 어떤 병이다. 그런 글들만 보다 보니까 나는 온갖 병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불안 자체가 몸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걱정하면 할수록 실제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온 신경이 몸의 이상한 곳에만 가 있고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병 걱정 때문에 더 빨리 늙어버린다는 걸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꿨어요.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되 불안은 과감히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필요한 검사는 정해진 주기대로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몸을 믿고 즐겁게 쓰기로 했어요. 걱정 대신 실행을 택했어요. 조금 아픈 곳이 있다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20분 산책을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는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아플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자게 됐어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건강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들면 바로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을 돌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내 몸은 지금까지 70년 넘게 나를 잘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정말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별것 아닌 일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거든요. 지금은 몸에서 신호가 오면 일단 충분히 쉬어봐요. 물도 많이 마시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 그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웬만한 건 며칠 쉬면 좋아지더라고요. 건강 정보도 너무 많이 찾아보지 않아요. 필요한 정보만 의사 선생님께 듣거나 믿을 만한 책에서 보는 정도로 줄였어요. 인터넷에는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엇보다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의 건강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웃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짜 건강을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건강 염려를 줄이고 나니까 몸이 더 좋아졌어요. 혈압 수치도 안정되고 소화불량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자게 됐거든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면역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주변 분들도 놀라워해요. 예전엔 만날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라고 하시거든요. 정말 마음가짐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여러분도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정기 검진은 받되 나머지 시간은 즐겁게 사는데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7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의미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5가지를 실천해서 70세 이후에도 활발히 강의하고 전국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어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무료했지만 지금은 일정이 많아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제 주변의 많은 시니어들도 이 방식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실제 건강 수치까지 놀랄 만큼 좋아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몇 개월 후에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 할머니는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고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 만났을 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고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밝아졌다고 좋아하고요. 대구에 계신 75세 박 할아버지는 불평 습관을 끊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시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는 일이 많아졌대요. 예전엔 만나면 불평만 들어야 했는데 지금은 대화가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 74세 최할머니는 과거 얘기 대신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분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직접 보면서 저도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무의미한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세요. 둘째, 불평 습관을 끊고 감사 습관으로 바꾸세요. 셋째, 과거가 아닌 미래 일기를 적어 삶의 방향을 정하세요. 넷째, 에너지 빠지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심 어린 사람만 남기세요. 다섯째, 불필요한 건강 염려는 내려놓고 정기 검진과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이 5가지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돼요. 오늘은 텔레비전 시간을 1시간만 줄여보세요. 내일은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모레는 내일 할 일을 하나만 계획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저도 처음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갔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함께하면 더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말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전히 너무도 소중해요. 70세든 80세든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곳을 가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무의미한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시면 분명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공감되는 부분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반드시 시작해야 할 새로운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끊어낸 것들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분명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요. 파이팅입니다.